마지막으로 또 이 데이터 플로우, 클라우드와 관련한 데이터 플로우의 그 잘못된 정보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지능형 반도체 기술과 기술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카이스트 김주영 교수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개받은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카이스트에 부임하게 된 건 지난 9월부터 이제 부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돼서 지금 막 적응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카이스트에 오기 전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유닛에서 한 8년, 9년 정도 일했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AI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AI 반도체 혹은 뭐 지능형 반도체라고 불리는 그런 반도체의 시장 동향을 좀 알아보고 제가 마지막에는 좀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웃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엔 이제 저희가 AI를 가속하는 하드웨어를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AI가 뭔지, 그 모델이 뭔지 윗 레벨에서도 이제 좀 알아야 돼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이렇게 패러다임이 생기면서 밑에 컴퓨테이션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오늘의 핵심 주제인 AI 칩 트렌드와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기다가 적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물음표로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왜 AI를 해야 되나? 뭐 이거는 계속 나오는 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벌써 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스피커 아니면 자율주행차처럼 모두 이런 AI 기술들이 저희 생활에 이제 가까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고 또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AI를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그 AI에 기반이 된 뉴럴 네트워크의 간단한 역사인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940년도에 이렇게 매크로랑 피트라는 이런 분들이 우리 인간의 뇌는 뉴런이라는 가장 작은 소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가 이렇게 정기적인 신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일을 하더라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194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 1958년에 여기 보면 세 번째 왼쪽에 세 번째 분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 전에는 약간 굉장히 상위 레벨에서 말을 했다면은 이 레벨은 그 뉴런을 수학적으로 모델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도 가능하게 그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뉴런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뉴런의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퍼셉트론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약간 사업적으로도 좀 그런 재능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이 퍼셉트론을 많이 연결을 하고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인간과 같은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프로모션을 했어요, 이 기술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AI에서 두 번의 침체기가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침체기가 1970년도에 여기 이제 오게 되는데 여기 민스키랑 페퍼트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로젠블렛이 만든 퍼셉트론이 사실은 선형 클래시파이어에 불과하고 이거 하나로는 우리가 쉽게 아는 엑소와 문제도 분간을 해낼 수가 없다. 이거 완전히 허상이다. 라는 논문을 딱 발표를 해서 그 후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잃게 되고 첫 번째 침체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AI 연구를 별로 안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유명해지신 여기 제프리 힌턴도 있는데 이분들은 계속 연구를 해왔어요. 연구를 해오다가 이런 퍼셉트론을 한 개로는만 써서는 별로 힘이 없지만 여러 레이어로 써서 그거를 러닝을 시키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게 1986년도에
멀티레이어 perceptron with backpropagation에서 이거를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엑소와 문제도 해결하고 약간 또 장을 여는 것처럼 다시 이제 연구가 또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멀티레이어가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딥러닝의 사실 시초고요. 하지만 이 논문이 나왔지만 그 후로 1990년 초반 때 다시 세컨 침체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많은 레이어를 쌓여서 잘 풀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레이어 더 붙이면은 더 잘 클래시파이하고 더 인식 잘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게 돼서 다시 두 번째 침체기가 오게 되고 그거를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사전 트레이닝 학습이라는 기술로 또다시 이 제프리 힌턴이랑 다른 분이 이거 멀티레이어도 잘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모두가 아시듯이 2010년부터는 이제 딥러닝 붐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2010년대부터는 이제 센서 같은 데서 모든 많은 빅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하드웨어, GPU 같은 것들이 이미 많이 2010년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실 1990년대도 됐었던 건데 데이터가 부족해서 못 보여줬던 거죠. 근데 그게 2010년대에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딥러닝 붐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AI 기술이라고 하면 다 딥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AI는 뭐 컴퓨터가 인간 같은 인지 같은 일을 하게 만드는 모든 포괄적인 기술이 AI고요. 그 안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사실 저희 CPU 기술은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해서 CPU랑 메모리가 나눠져 있고 메모리에서 우리가 프로그램한 인스트럭션들이 있어서 그거 하나씩 빼와서 처리하고 빨리 처리하고 계산 같은 거 빨리 하고 그런 게 이제 컴퓨터의 모델이었는데 머신러닝이 약간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은 그렇게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안 해주지만 데이터를 주고 이게 강아지야 이게 뭐야 하면서 알려주면은 이제 컴퓨터가 그거를 러닝을 해서 학습을 해서 그런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약간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인데요. 그게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은 그 머신러닝 중에 그냥 한 분야로서 그냥 여러 멀티 레이어를 쓰면은 이제 머신러닝을 더 잘 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모든 AI 기술이라고 하면 사실 이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2010년 이후에 이제 딥러닝 붐이 일게 됐는데 그거에 이제 시발점이 된 게 여기 보이는 이제 이미지넷이라는 컴피티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넷은 이렇게 몇만 개의 이미지가 있고 이거를 컴퓨터로 인식을 하게 시키는데 그 전의 기술로는 80% 이상의 인식률을 얻는 게 완전 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고 지금은 너무나 유명해진 그 알렉스넷이 아니다. 우리 딥러닝을 넣으면 86%까지 84%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딥러닝 알렉스넷은 8레이어니까 나는 더 해봐야지 해보니까 실제로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막 이렇게 계속 점점점 좋아지다가 여기 스탠포드 대학원생이 한 게 5%인데 사람이 이렇게 빨리빨리 했을 때 95%의 정확성인데 제가 있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2015년인가에 리지듀얼 넷이라고 152레이어를 써서 무지하게 딥 레이어를 해서 개발한 넷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 3.57%의 에러만 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요 한 정해진 일에 대해서는 인간보다 컴퓨터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 인식에 있어서 이런 걸 보여줬는데 이제 이 분야에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분야에 적용해보자. 뭐 비디오도 해보자. 뭐 사운드 레코니션도 하자. 그렇게 돼서 결국에 이제 엄청나게 붐이 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바뀐 거냐? 예전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예전에도 다 똑같아요. 이미지를 많이 던져주고 그 시스템에서 결국에 나중에는 이거는 강아지다,
배다, 뭐 차다 이거를 이제 인식을 하는 게 목표인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피처들을 이제 써서 우리는 이 이미지에서 요 피처를 해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theoretical하게 바꿔서 벡터로 표현을 하고 그 벡터의 데이터베이스에 매칭을 시켜서 얻는 거다, 결과를 얻는 거다. 근데 이제 딥러닝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다, 이런 피처를 각각을 뽑는 게 아니라 이 모델, 큰 CNN 모델이나 그런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넣고 그 안에서 피처를 뽑고 하게 하면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 하면은 그냥 로 데이터를 던져주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은 데이터를 그냥 던져주고 이 모델이 알아서 처리하게 하자. 그런 게 이제 약간 모델과 데이터가 결합된 게 이제 딥러닝 모델인데 이거를 해봤더니 무지하게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되는지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엄청 유명하신 앤드류 능 스탠퍼드 교수님이 그 수업 자료에서 쓰는 자료가 있는데 결국에 기존의 많은 그 AI 기술과 최근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딥러닝 기술의 차이점은 바로 이거다. 예전 기술은 데이터를 아무리 더 넣고 아무리 새로운 멋있는 피처를 뽑아도 그 애큐리시 같은 퍼포먼스가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되는데 아무리 좋은 걸 뽑아도 더 안 늘어나요. 1% 좋아지고 2% 좋아지고. 근데 이 딥러닝은 혁명적인 것이 많이 데이터를 넣으면 넣을수록 예전에는 어렵다고 생각된 것 같은 퍼포먼스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최근 한 5년 전까지 굉장히 많이 쓰이던 딥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게 이제 1980년대부터 개발됐었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모델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이미지에 많이 쓰이는 컨볼루셔널 뉴럴 넷 모델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MLP 기반으로 했는데 타임에 피드백이 걸려서 뭐 사운드 레코니션이나 액션 프레딕션 같은 데 많이 쓰이는 뭐 리커런트 뉴럴 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제가 지금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나중에 하드웨어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하드웨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 레이어와 이 레이어의 커넥션은 결국에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크면은 이제 뭐 1000 x 1000 굉장히 큰 매트릭스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작으면 뭐 작은 매트릭스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존 모델은 새롭지만 사실 컴퓨테이션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예전부터 많이 해오던 그런 연산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방금 제가 이게 5년 전까지 얘기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3년 전부터 엄청나게 새로운 타입의 뉴럴 넷 모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많이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겐이라고 해서 뭐 적대적 생성 그런 모델도 생기고 뭐 저도 잘 모르는 새로운 네트워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DNN이 결국에 이제 약간 컴퓨테이션 측면을 보면 예전과 달라진 게 뭐냐? 예전에 이제 피처 베이스드로 해서 몇 가지 피처를 뽑아서 수학적으로 벡터로 바꾸고 했을 때는 일단 뭐 오퍼레이션도 별로 많이 필요하지가 않고 메모리 자체도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딥러닝 모델 자체는 우리가 인간의 뇌의 모습을 모방한 뉴런부터 시작해서 그거가 많이 쓰이는 모델이 뭐 CNN, DNN 몇 개가 있는데 그런 모델의 모양을 이제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웨이트만 이제 업데이트하는 모델인데 그러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빅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많이 던져 넣어야지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빅데이터를 이제 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메모리 액세스가 엄청나게 많고 또 빅데이터가 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트릭스 벡터 연산을 하려면 또 연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한 연산이지만 연산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특징이 DNN AI를 잘 하려면 빅데이터를 다뤄야 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빅 컴퓨테이션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2010년에 붐이 일어난 이유가 그때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GPU라는 하드웨어가 있었기 때문에 발전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연산이 나타난 거죠. 저희 앞에. 예전에 이제 기존의 CPU는 이제 그냥 메모리 있고 CPU 있고 인텔 뭐 캐시 구조 있고 그렇게 해서 잘 돌렸는데 아예 다른 형태의
연산이 나타난 거예요. 빅데이터의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도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고 있고, 알고리즘 레벨에서도 예전에서는 MLP, CNN, RNN 정도만 썼지만 최근에는 뭐 또 reinforcement learning이나 뭐 GAN이나 새로운 모델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칩 레벨로 이제 또 내려가 보면은 예전에 기존으로 많이 쓰이던 뭐 DSP나 GPU, CPU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쓰다 보니까 이걸로는 우리가 AI 애플리케이션을 핸들할 수가 없다. 새로운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하드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분들은 근본적으로 실리콘 자체도 AI를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이쪽으로도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AI라는 게 이제 큰 게 저희 앞에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AI 컴퓨팅 기존의 이제 인텔 CPU로 쌓아진 컴퓨팅 스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위에 애플리케이션부터 디바이스 칩까지 모든 컴퓨팅 스택이 달라진 겁니다. 아직 누가 이거를 가져갈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모든 게 달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태생적으로 빅데이터를 핸들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핸들할 수 있어야 된다. 일단 담아 놓아야 되는 메모리 기술도 필요하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메모리 월이라는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엄청나게 많은 컴퓨테이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그 모양 뉴럴 모델의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트레이닝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일단 트레이닝이 다 된 모델에서 빠르게 인퍼런스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또 컴퓨테이션의 특성이 다릅니다. 트레이닝은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정확도가 많이 요구되고, 그리고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웨이트를 써야 돼요. 읽고 쓰고 업데이트가 되고 뭐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가 생기고 트레이닝이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인퍼런스는 사실 얘는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드 온리고 그냥 데이터 빨리 읽어가지고 빨리 처리하고 뭐 로파워로 처리하고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리퀘어먼트가 완전히 다르고 특성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뉴럴넷을 잘 서포트하려면 이 두 가지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를 모두 다 잘 서포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완전 큰 모델만 넣고 큰 데이터를 때려 넣는데 이제 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돌아가는지 잘 몰라. 그리고 좀 프루닝을 해보니까 이거 사이즈를 좀 줄이고 뭐 빼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이거를 모바일용으로 넣으려고 데이터 프리시전을 32빗에서 시작했지만 16빗, 8빗, 4빗 줄이고 모델도 컴프리션하고 다 풀리 커넥트된 모델이 아니라 중간중간 뺀 듬성듬성한 네트워크 모델도 만들고 그런 쪽으로도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알고리즘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약간 이 워크로드를 서포트를 하지만 그래도 약간 컨피규어빌리티가 좀 있는 어느 정도는 플렉서블한 플랫폼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제가 원래 주제인 칩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반도체 칩에도 지금 기존에 이제 많이 있었던 뭐 애플이나 뭐 그런 회사들도 삼성이나 그런 회사들도 이제 AI 반도체, 지능형 반도체를 하려고 들어왔고, 기존의 인터넷 기업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칩만 만드냐 아니면 그 AI 컴퓨팅 스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는 뭐 소프트웨어 툴체인이나 벤치마크, 이게 AI 기술에서는 어떤 게 좋은 거다 하는 거를 공평하게 측정할 수 있는 벤치마크 기술을 위한 회사들도 생겨났고요. 그래서 이제 DNN 하드웨어에 이제 보면은 첫 번째 트렌드인데, 이게 첫 번째 트렌드로서 클라우드에 기반한 하드웨어와 모바일에 기반한 하드웨어가 이렇게 두 갈래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기반한 거는 아무래도 좀 더 제너럴한 AI를 모두 다 이제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좀 굉장히 큰 용량과 큰 정확도를 요구하는 그런 거를 다 커버를 해야 되고요. 모바일 쪽은 아무래도 배터리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스페시픽한 AI에 대해서 실시간이나 이제 로우 파워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기
저희 초기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AI 컴퓨팅 플로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아마존 에코죠 여기. 죄송합니다. 아마존 에코인데 여기서는 그 단말기에서는 아무것도 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뭐 헤이 구글 하고 부르면은 그런 음성 자체를 그냥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다 던져줘요. 다 보내주면은 그 클라우드에서 트레이닝도 모델을 이미 트레이닝도 하고 거기서 인퍼런스를 해서 결과만 이제 다시 단말기로 내려주는 형식이고요. 이게 이제 초창기의 모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컴퓨테이션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뭐 트레이닝도 해서 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뭐 실시간으로 오는 거 받아서 연산을 해서 보내줘야 되고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그때 준비된 하드웨어가 바로 그 엔비디아였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그래픽스 칩으로 출발했지만 그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도 잘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준비된 칩이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초창기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가게 됐고요. 근데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큰 회사에서 보니까 엔비디아도 칩으로도 잘 돌릴 수 있지만 우리가 새로 만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데서도 TPU를 만들었고 제가 있었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약간 플렉서빌리티를 약간 성능은 이룰 수도 있지만 플렉서빌리티를 강조한 FPGA를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웨이브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아마존에서도 인퍼런시아라는 그 AI 인퍼런스 칩을 만들었고요. 아시겠지만 뭐 페이스북 그리고 중국 회사들 알리바바, 바이두 모두 다 이 클라우드 하드웨어를 자기 전용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모바일 쪽으로 가면요. 모바일 아까 그 단말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클라우드로 올려서 모든 걸 처리하는 그런 모델도 있지만 사실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IoT 같은 데서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실시간 리스판스가 있어야 되고 뭐 저전력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클라우드에서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굉장히 좋은 모델을 하나 만듭니다.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단말기로 보내줘서 단말에서는 그냥 이제 인퍼런스만 하는 거예요. 모델을 갖고 있으면 아 얘가 여기 앞에 뭐가 있다 그런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쪽으로도 어느 정도 컴퓨테이션이 오게 되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냐고 하면은 그 클라우드 쪽은 굉장히 많은 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범용으로 더 제너럴하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쪽은 각각 디바이스마다 목표가 이제 뚜렷하고 또 로파워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각각마다 굉장히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IoT 같은 경우는 제일 저전력이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파워도 가장 적게 먹고 여기 저희가 많이 쓰는 스마트폰도 있고 저 위로 가면은 자동차 쪽에서는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서 굉장히 실시간으로 와야 되지만 파워도 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하드웨어 회사들 애플이나 하웨이 같은 회사 아니면 삼성, 퀄컴, 암 모두 다 자기가 이제 약간 모바일 쪽에 엣지 쪽에 하드웨어를 잡으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정리표인데요. 제가 아까 초반에 뉴럴 AI 워크로드에서는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두 개의 다른 컴퓨테이션이 있고 그리고 또 한쪽은 클라우드 기반의 모델로 가고 한쪽은 엣지 기반의 모델로 가는데 거기에 따라 리퀘어먼트가 약간씩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쪽은 더 하이 프리시전에 더 제너럴한 모델로 가고 인퍼런스를 해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큰 레벨로 하게 되는 거고 엣지 쪽으로 가면은 조금 더 리퀘어먼트가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지만 더 빠른 반응과 이제 저전력 소모 이런 걸 목표로 하게 되고요. 여기 물음표로 한 부분 엣지에서 러닝을 하는 부분 요새 뭐 온 디바이스 러닝에서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분야인데 예, 그래서 이쪽은 아직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많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트렌드는 클라우드용 하드웨어와 모바일용 하드웨어가 따로따로 발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트렌드는 펑셔널 인티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초창기에 하드웨어는 그냥 똑같아요. CPU, GPU,
그리고 자일링스에서 있는 FPGA, 약간 플렉서블한 하드웨어 플랫폼, 요거 세 개가 있었는데, 근데 AI가 딱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냥 있는 걸로 돌려보자. 그래서 이제 GPU가 제일 성능이 좋아서 GPU가 많이 각광을 받게 됐죠. 근데 이제 조금 그때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트레이닝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조금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애플리케이션이 더 커지고 사용 쓸모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목표를 한 게 클라우드와 엣지에서 둘 다 쓸 수 있는 인퍼런스용 가속기. 왜냐하면 이게 제일 많이 쓰이고 가장 또 간단한 연산이기 때문에 요걸 타겟으로 하드웨어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뭐 MIT의 아일리스라는 칩도 나왔고 저희 카이스트에서도 MPU 칩이 나왔었고, 그리고 구글 TPU나 마이크로소프트 브레인웨이브도 다 이제 AI 인퍼런스를 타겟으로 한 하드웨어 가속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또 점점 더 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 도메인 스페시픽한 요것만 해서는 안 되겠어.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다 서포트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웨이브 DPU라는 칩도 나오고요. 중국에 있는 칭화대학교에서 띵커라는 칩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까지 엣지를 더 서포트를 하지만 조금 더 플렉서블하고 리컨피규러블하고 또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인퍼런스와 트레이닝을 동시에 서포트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래서 두 번째 트렌드는 AI용 하드웨어가 나오지만 그 안에서 더 많은 펑션을 서포트할 수 있는 펑셔널 인티그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한 방향이냐? 그것도 한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방향은 그냥 이 하드웨어의 성능이 좀 더 플렉서블하게 가는 걸로, 처음에는 완전히 그것만 하나만 할 수 있는 하드웨어였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 여기 구글 TPU 같은 시스톨릭 어레이도 있고, 엔비디아에서 나온 칩은 그 매트릭스에서 스파르시티 0이 많이 들어간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도 나오고요. 저희가 작년에 발표한 칩은 이제 플렉서블 빗 위스라고 해서 뭐 32빗도 다루지만 네가 원하면 16빗, 8빗, 4빗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제너릭하고 플렉서블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흐름은 우리가 그렇게 큰 모델이 필요 없다.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간단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모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모델을 이제 컴프레션 해보자. 이게 스탠포드에서 나온 컴프레션과 그리고 또 모델을 잘라보자. 뭐 필요 없는 연결은 빼보자. 그게 이제 프루닝 개념인데, 그거를 시초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의 프리시전도 16빗에서 4빗, 8빗, 4빗으로 계속 줄이고 있고요. 여기 보면 도레파넷이라는 것도 있지만 뭐 3빗, 2빗, 바이너리 빗까지 내려가서 좀 더 컴팩트하고 로우 파워를 위한 하드웨어를 만들자. 그런 쪽으로 또 발전을 하고 있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트렌드였고요. 클라우드와 모바일로 나눠서 발전하고 있지만 각각의 더 많은 기능들을 집어넣고 있다. 그게 두 번째 트렌드입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메모리 월이라는 개념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데스크탑 PC 같은 거는 다 이 모델입니다. 1950년대 폰 노이맨이라는 이제 아주 천재 같은 분이 우리가 컴퓨터 구조를 만드는데 컴퓨터는 여기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서 그 인스트럭션을 메모리 쪽에 넣으면 CPU가 하나씩 갖고 와서 그거에 맞는 인스트럭션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런 거를 하나씩 처리하는 거야.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주면 메모리에서 갖고 와서 CPU에서 하는 게 컴퓨터 구조야.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계속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메모리 월의 개념인데, 그 유명한 무얼스로는 18개월마다 그 CPU의 성능이 2배씩 좋아진다. 그거 많이 아시죠? 그래서 1년마다 55%씩 CPU가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공적 스케일링에 의해서 CPU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메모리는 어떻게 발전을 했냐? 메모리는 이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서 속도 자체는 한 1년당 7%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CPU나 메모리나 비슷하게
속도가 됐었지만 최근에 보시면 뭐 2000년대 들어오면은 CPU는 엄청 빠른데 메모리는 엄청 느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CPU로 가져올 때 바틀렉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 자체는 엄청 빨라서 나는 준비가 돼 있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 피딩할 게 없어서 이제 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발전이 된 거죠. 그래도 이거를 어느 정도 해결해 보려고 이제 캐시 같은 구조를 써서 하이라키컬 구조를 써서 캐시에 이제 많이 쓰는 걸 담아두고 뭐 그런 식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많이 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왔었는데 결국에 AI 쪽이 데이터를 너무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계가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폰 노이만 구조의 바틀렉 때문에 AI의 전체적인 성능이 이제 임프루브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인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 이게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컴퓨터죠. 여기 프로세서가 있고 바로 주변에 SRAM 캐시가 들어있고 여기 그 다음에 DRAM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non volatile 메모리나 하드 드라이브가 있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용량은 커지지만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었는데 AI가 너무 많이 데이터 대역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이제 한 게 SRAM이랑 DRAM 사이에 이제 대역폭을 어떻게 늘릴 수 없을까? 왜냐하면 삼성, SK 같은 저희 뛰어난 메모리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플랫폼에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게 저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저희 나라가 땅이 좁으니까 아파트로 올라가잖아요. 디램에서도 이제 똑같은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디램을 원래는 이제 보드에서 옆에다가 이렇게 2D로 박았었는데 그걸로 이제 한계가 오니까 우리 그러면 3D로 적층을 하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TSV 기술이라고 있는데 그게 Through Silicon via입니다. 그래서 이 적층한 다이 사이에서도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인데 그 기술을 이용해서 D램을 이제 적층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메모리 대역폭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삼성에서 온 자료인데 기존 게 이제 GDDR5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메모리 모듈을 프로세서 주변에 직접 했지만 결국에 나중에 한 380GB 정도 대역폭이 나온 굉장히 많은 대역폭이죠. 근데 이제 AI 기술에서는 이것도 부족하다 이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 주변으로 HBM으로 적층을 시켰더니 면적도 적게 들고 이제 대역폭도 300GB대에서 이제 1000GB, 테라바이트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있는 D램 기술으로 적층을 해서 그걸로 이제 해결을 해보려고 한 건데 이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지금 1TB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더 많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차세대 메모리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메모리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D램처럼 빠르고 플래시 SSD만큼 용량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 밑으로 내려갈수록 느리고 용량이 크게 되는데 속도는 D램처럼 빠르면서 용량은 플래시처럼 많은 거.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보고 있고 뭐 페이스 체인지 메모리라든가 M램 아니면 뭐 V램 뭐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실리콘 기반의 기술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수율이라든지 성능 면에서는 아직 문제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플랫폼에서 좀 개선을 하려고 했던 게 니어 메모리 프로세싱 기술이라면 이제 아예 완전히 판을 엎어야 된다. 예전에는 CPU 기반의 프로세서 기반으로 컴퓨터가 돌아가는데 이거 데이터 옮기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데이터 가지고 있는 메모리는 그냥 거기 있고 메모리 중심으로 이제 프로세싱 유닛을 박아 넣자. 이게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이제 메모리 안에 프로세싱 유닛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주도권이 바뀐 거예요. 이제 메모리는 가만히 있고 데이터 옮기지 말고 거기서 프로세싱 해버리자. 이거는 이제 인메모리나 뭐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폰 노이만 구조의 메모리 바틀렉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모리 안에 로직을 넣는 그런 패러다임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 가까이서 읽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것보다 훨씬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르네사스에서 일본 기업인데 그 일본 기업에서
이 프로세싱 인 메모리 기술을 이용해서 SRAM 안에 약간의 로직을 집어넣어서 AI 모델을 돌린 칩이 발표가 됐는데요. 근데 사실 메모리가 굉장히 덴스하게 집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로직을 집어넣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트랜지스터 하나만 넣어서 터너리 모델 마이너스 1, 0, 1로 된 세 값으로만 이루어진 모델을 이제 돌렸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실제 지금에 비하면은 뭐 아주 작은 모델을 돌린 거에 불과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세 번째 트렌드입니다.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칩이 나오고 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인데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AI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프로그래밍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AI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게 텐서플로우나 뭐 파이토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엄청나게 많은 컨볼루션 연산을 이 한 줄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웨이스로 이런 컨피규레이션으로 컨볼루션 돌려줘 하면 이 한 줄로 그냥 돌릴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이제 C 같은 걸로 짜면은 수백 줄로 이제 포문을 뭐 4단계로 해서 짜야 되는데 이거 한 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쉽게 돼 있고요.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소프트웨어 쪽은 저런 프레임워크가 나와서 굉장히 높은 앱스트랙션을 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도 이 AI 하드웨어는 내가 가져갈 거야 해서 구글 TPU가 나오고, 작년에 올해 초에 셀러브러스라는 회사에서 웨이퍼 단위로 AI 가속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웨이퍼 스케일 엔진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1.2 트릴리언 트랜지스터가 집적돼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40만 개의 코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코어가 들어가 있는데 주로 이제 매트릭스 연산을 하다 보니까 어레이 형식으로 이렇게 작은 코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 AI 프레임워크는 저 위에서 엄청 쉽게 놀고 있고 이 밑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어레이들이 있는데 이거 프로그램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우리는 쉽게 프로그램하고 있는데 이 40만 개 코어에 어떻게 들어갈 거야? 한 가지 그래서 이제 회사들에서 이런 솔루션으로 이제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이링스 AI 엣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엣지는 좀 모델도 작고 다루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나 뭐 텐서플로우로 프로그램을 하면은 그 중간에 컴플레이션이 다 자동으로 돼서 뭐 퀀타이제이션도 되고 뭐 옵티마이제이션도 다 되고 프루닝도 다 돼서 결국에 자기가 개발한 하드웨어에 매핑까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구조나 프로그램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체 솔루션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거는 약간 작은 흐름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컴퓨터 역사를 보면은 C가 발전한 이유가 이제 CPU라는 플랫폼 위에서 C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엄청 발전했는데 그 중간에 컴플레이션 툴체인이 엄청 잘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C로 짜면은 다 어셈블러 레벨로 컴필레이션이 돼서 CPU로 쌩쌩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GPU도 또 성공했던 이유가 오픈GL이나 아니면 쿠다 같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짜면은 이게 다 그 하드웨어 스페시픽하게 컴파일이 돼서 결국에 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FPGA를 또 보면은 베일로그라는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로 이제 짜면은 결국 로직이 다 합성돼서 FPGA 매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새로 AI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 툴체인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하드웨어 가속기들도 있는데 이 중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예전에는 CPU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스탠다드야. 우리는 뭐 싫어도 그냥 여기 위에서 옵티마이저 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C 툴체인들이 다 발전을 하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중구난방이고, 말씀드리면 뭐 춘추 전국 시대처럼 다 이제 내게 좋아라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소프트웨어 툴체인들이 많이 미미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 트렌드고요. 다섯 번째 트렌드는 이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저희가 지금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모델인데, 뉴런과 이제 그 시냅스 연결이라는 그런 펑셔널 모델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돌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CNN이나 RNN을 딥러닝 모델로 했더니 잘 돌아가더라. 그래서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모델은 이거는 약간 펑셔널 모델이고
우리가 정말 한 단계 더 점프를 하려면 뉴런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거를 그대로 구현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더 바이올로지컬한 모델을 실제로 구현해야 된다. 그게 이제 스파이킹 뉴럴 모델이고요. 여기에는 두 번째 펑셔널 모델에서 시간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곧바로 파이어가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어큐뮬레이션을 하고 파이어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복잡도가 훨씬 높고요. 지금은 트레이닝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이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IBM이나 인텔 같은 큰 회사에서 이런 스파이킹 뉴럴넷을 실제로 만든 칩을 또 벌써 발표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좀 더 바이올로지컬한 모델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초기의 연구 수준들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은 연구 기관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트렌드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네 개의 전망이 있는데 첫 번째 전망은 이제 클라우드와 엣지가 좀 더 가까워질 거다. 아까 그 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온 디바이스 러닝도 있고 그리고 또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엣지에서 어느 정도 러닝을 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압축을 하고 인크립션을 해서 클라우드에 올리고 클라우드에서 또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그렇게 두 클라우드와 엣지가 더 잘 협업하는 그런 페더레이티드 러닝 시스템으로 갈 거다. 실제로도 지금 벌어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망은 두 번째 트렌드에서 더 가는 건데 지금까지는 인퍼런스와 트레이닝 그리고 기존에 많이 있었던 기능들을 넣었다면 앞으로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나 뭐 갱 같은 새로운 모델들이 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또 추가돼야 된다.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이제 서포트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가게 될 거고요. 세 번째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제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에 이 팬다가 굉장히 잘 레코니션이 되는데 저희 생각으로 이 화이트 노이즈를 넣어도 우리는 이거 팬다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이 뉴럴넷 모델은 이 화이트 노이즈 어택에 굉장히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팬다가 아니라 기본 원숭이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화이트 노이즈 어택이 이 AI 시대에서는 새로운 해킹 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게 이제 페이스 레코니션에서는 이 안경 있잖아요. 이 우스꽝스럽게 생긴 안경을 끼고 하면은 레코니션 레이트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AI 시스템을 해킹하는 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할 수 있는 AI 시큐리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번째는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이렇게 지능형 반도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키다. 이게 네 번째 전망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 굉장히 잘 만들었지만 중간에 툴체인이 없으면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에서 보게 되면 암이 어떻게 모바일 시장을 주도했느냐. 분명히 로파워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관심을 얻었지만 결국에 암의 컴파일러 툴체인과 라이센스 전략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모바일을 장악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PU가 왜 갑자기 이렇게 2012년에 그 후로 뜨게 됐냐 하면은 왜냐하면 GPU는 그 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 소프트웨어 툴체인이 이미 잘 완성이 돼 있었어요. 쿠다라고 그런 커뮤니케이티드 완성이 돼 있었고 이코시스템도 모두 있었기 때문에 한 수년 동안 이제 잘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툴체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 카이스트에서도 예전부터 제가 만든 칩도 여기 세 번째 칩이 있는데 예전부터 지능형 반도체를 쭉 개발해 오고 있었고 이제 새로운 흐름을 다 맞춰서 많은 기능들을 서포트하는 더 에너지 효율적이고 고성능인 반도체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 AI 하드웨어 가속 기술과 그다음 칩 기술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에 대한 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게 좀 아쉬웠던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그 오후 첫 번째 세션 그 산업 분야의 코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